북한의 도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 안보 행보를 이어가면서 지지율이 드디어 50%를 넘어섰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선거에서 표심을 가른다는 40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건데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또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진핑 주석과 사진을 찍을 때 대통령이 좀 쭈뼛쭈뼛했던 것들, 그 장면들 기억하시죠? 왜 그랬는지 그 비밀이 풀렸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들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천상철 차장. 네. 자, 일단 박근혜 대통령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조금 있으면 귀국을 하죠. 네, 한 7시 다 되면 귀국을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오는 비행기가 좀 빠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도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톱10에서 생중계로 보내드리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화면이 그때 들어오면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들어올지, 표정은 어떨지 이런 것들 또 저희가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대통령이 상하이로 갔단 말이에요. 우리 상하이, 우리 임시정부 재개관식, 청사 재개관식을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했죠. 바로 네. 저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이 아무래도 역사에 이제 얼이 스며 있는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을 했는데 중국 정부가 크게 이제 도움을 줘서 저게 리모델링을 거쳐 재개관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사진들과 리모델링한 건물을 둘러보고 있는 장면이 보이는데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 수많은 선열들의 고귀한 애국 정신을 널리 알리고 우리 역사의 뿌리와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 예.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어쨌든 7억 원의 이 리모델링 비용을 중국이 전액 부담해준 데 대해서도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예. 대통령의 이야기를 천상철 차장이 다 그대로 읽어주셨는데 대통령의 목소리로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단장한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가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군의 독립 항쟁 유적의 보전과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 영화 암살이 1,000만 명 관객을 돌파했죠. 네. 하면서 이 상해 임시정부에 대한 관심도 아주 뜨거워졌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에는 그때 영화 속에 등장했던 바로 그곳을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영화 지난주에 봤는데요. 지난주에요?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많이 늦었네요. 네, 김원봉 거기 나오는 이제 조승우 씨가 그 임시정부를 가면서 김구 선생이 안내해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긴 행정부, 여긴 입법부, 여긴 사법부에 하는데 건물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 거기에서 옛날에 우리가 이 항일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정부의 기틀을 삼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예전에 저렇게 어려웠지만 그래서 항일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결국 이 해방의 그 기분을 행복을 느낄 수 있었구나라는 걸 보면서 굉장히 새삼스럽게 예. 새삼스러움을 진짜 느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자, 하종계 국장. 예. 뭐 재밌는 일화들 오늘 있었던 일 중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저 상해 임시정부 청사가 잘못하면은 없어질 뻔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저게 큰일 날 뻔했네요. 우리가 수교한 직후에 중국 정부하고 공동으로 같이 유적지 발굴을 해가지고 어렵게 발굴을 해서 한 1년 정도 된 뒤에 1993년에 개관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상해시가 갈수록 잘 발전을 하니까 거기가 너무 좀 낙후된 곳이다 해가지고 재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거기가 철거될 위기에 몰려 있었는데 지금 박준현 전 전남지사가 당시에 전남지사가 상해에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시진핑 주석이 상하이 당석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직접 만나가지고 그 전에 저장성 석이었을 때도 같이 친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장성 석이었을 때는 시진핑 전 주석이 거기에 있는 항저우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를 처음으로 복원하게 한번 해줬고 그리고 다시 2년 뒤인 2007년에는 철거 위기에 몰렸던 우리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다시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남게 돼서 2010년에 한번 다시 넓히고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새롭게 단장을 해가지고 예. 복원해서 재개관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박성훈 논설위원. 네. 예. 이 지금 상해 인정청사는 우리가 이제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그 가장 오랫동안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 보면은 특히 이 건물은 이제 김구 선생이 그 백범일지를 집필한 곳이고 네. 또 그 윤봉길, 이봉창 의사 이런 분들이 의거를 실제 준비했던 이런 아주 역사적인 곳이기도 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보면 윤봉길 의사가 당시 의거를 했을 때 그때 그 당시 동아일보가 그 당일날 호해를 1차를 내고 바로 그 다음날 2차 호해
까지 냅니다. 아, 사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개념으로는 뭐 후회 뭐 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의 통신 사정과 일제의 검열 이런 부분을 비춰볼 때 몇 시간 만에 신속하게 사건에 대한 그 호해를 낼 수 있었다는 얘기는 지금 전문가들 당시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이것은 분명히 사전에 윤 의사의 의거에 대해 그 동아일보 쪽에 사전에 이 의거 계획과 이 부분을 반드시 조국의 동포들에게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달해 달라라는 사전의 얘기가 그 돼 있었다. 따라서 의거가 딱 폭발이 이루어지고 바로 그 직후에 그에 따른 보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어쨌든 보면은 특종 보도였네요. 예. 그래서 예. 그 두 번째 그 4월 30일자 호해가 여기 네. 가보면 실제 지금도 그 보존이 잘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결국 우리 통신원, 동아일보 상하이 통신원도 그때 당시에 사실 이런 의거는 진짜 극소수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통신원한테 만약에 사전에 알려줬다. 그 얘기는 그 통신원이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 독립운동을 같이 하는 동지와 같은 관계였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예. 전상철 차장. 예. 이 보수 비용이 제법 들었다고 하던데 이 중국에서 다 돈을 댔다면서요? 네, 7억 고맙네요. 원에 예. 달하는 돈을 다 중국 정부가 부담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에 맞춰서 네. 아무래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준 것 같아요. 그랬군요. 박근혜 대통령도 이 인터뷰에서 이 재개관식은 우리 독립항쟁 유적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한중 양국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면서 방명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선열들의 애국 정신을 이어받아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꼭 이뤄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이 지하에 있는 우리 호국 영령들이 지금 이렇게 남북이 갈라져서 이렇게 그 분단되어 있는 현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런 현실을 통일을 통해서 한번 극복해내겠다. 이런 의지를 방명록의 글을 통해서 남겼습니다. 그랬군요. 사실 시진핑 주석하고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이 서로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중국에 있는 우리 임시정부의 항일 유적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존을 하고 싶어 했지만 중국 정부가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2등 방문을 바로 저격한 그 장소 있거든요. 거기가 바닥에만 화살표가 하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특파원을 하던 시절에 거기다 좀 표지석이라도 좀 하나 세워달라. 그거를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도 계속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딱 취임을 한 이후에 시진핑 주석을 만난 이후에 그러니까 2013년 6월이죠. 그 정상회담을 한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내에 있는 우리 항일 운동 독립투쟁을 했던 그런 흔적들을 좀 잘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시진핑이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하면서부터 지금 그 안중근 의사의 기념관도 생겼고요. 그리고 바로 충칭에는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그런 기념 비석이 만들어졌고 이번에 상하이 같은 경우 임시 청사 같은 경우는 다시 복원을 잘 넓게 해가지고 예. 재개관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상철 차장. 네. 여기 이제 그래프 하나 볼 시간이 됐는데 지지율이 54%. 이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세월호 직전, 예. 지난해 4월 세월호 사태 직전에 있었던 지지율을 회복을 해서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는데 지난주가 49%였으니까 54%, 그러니까 5%포인트가 한꺼번에 오른 겁니다. 아무래도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한 합의를 이뤄낸 게 가장 컸고요. 이번 방중 성과도 국민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중요한 게 바로 이 40대인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이 40대가 그동안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등을 좀 졌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예. 가장 그 이슈 변화에 민감하면서도 우리가 선거 때마다 그야말로 승패를 가르는 가장 분기점이 되는 대표적인 어떤 그 계층이죠. 지표가 되는 예. 계층이죠. 연령대인데 이 40대가 지금 가장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을 보인 것은 무엇보다도 그 우리가 북한의 지뢰 도발 이후에 원칙적인 대처에 의해서 어떤 이것을 그 유감 표명을 끌어내서 현재 어떤 이것을 적절히 관리한 이후에 특히 그 전승절 참석을 통해서 한국이 북핵 문제나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 그 중국과 함께 이 동북아 평화를 깨트리는 행위에 대해서 절대 도발을 불용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안보에 대한 관리적 측면에서의 예. 성과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또한 더불어서 이번에 한중 FTA에 대해서 속도를 내기로 해서 이제 비준 속도를 내기로 해서 어떤 경제적 기대 효과까지도 얹혀졌기 때문에 어떤 가장 많은 앞으로의 기대를 담은 이러한 그 지지율의 상승이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종대 부국장.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중국으로부터 예우를 받고 이런 것들이 국민의 어떤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정말 실익이 있었느냐, 이렇게 지지율이 오를 정도로 대통령이 잘한 거냐라고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실제 외교적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이렇기 때문에 잘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예, 제가 보기에 이번에 방중에서 가장 큰 성과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하고 14억 중국 인민이 서로 항일 투쟁에서 우리가 같은 배를 탔었구나. 그리고 앞으로 같은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해줬다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2일날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 마친 뒤에 오찬을 할 때 그 앞에 메뉴판 가장 앞에 있었던 것이 이신전심이었거든요. 무신분립 그 두 가지였는데 이신전심과 무신분립은 뭐냐면 대한민국과 중국이 서로 같이 믿음을 갖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한미 동맹을 한 나라 중에 유일하게 참석한 나라인데 이런 선물을 줬는데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직접적인 어떤 구체적인 선물을 받아오지는 않았거든요.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도 평소에 중국이 하던 원칙을 그대로 천명한 거에 불과했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즉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선물을 안겨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나와야만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물론 뭐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하기로 한 거 말고는 별게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전승설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동북아 외교에서 왠지 소외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미일 동맹 강화되고 있죠. 중로는 전통적인 동맹입니다. 거기다가 중일까지 또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서 우리나라만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어찌됐든 간에 시진핑 주석의 환대를 받으면서 이 전승절 외교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우리나라가 동북아 외교에서 약간의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전상철 차장. 네. 여기 신문이 하나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보니까 여기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인민일보 인터뷰네요.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터뷰인데, 우리 대통령 인민일보와 어떤 인터뷰를 했는지 그거 궁금하네요. 제목은 제가 중국말을 잘 모르겠는데 이건 하정대 국장한테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목만 일단 좀 해주세요. 예, 제목은 중국이 예. 동방의 주요한 전장터였는데 예. 이제는 평화의 보유자가 됐다. 보유자가 됐다. 예, 그런 예. 얘기입니다. 네. 예, 전 차장 이제 제목 알았으니까 이제 내용 좀. 내용은 제가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역사는 유구히 흘러 영원히 남는 것이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동북아의 갈등과 대립을 평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일본 역사인식에 대한 아주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일본이 스스로를 과대평가한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 말의 속뜻은 뭘까요? 일본이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본인들이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사죄 표명들이나 유감 표명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유독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그런 표명들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를 좀 얕보는 거 아니냐. 하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강대국은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의 수준의 국격을 갖추고 있는 나라인데 왜 우리에게는 역사인식에 대해서 올바르게 사죄를 하지 않느냐. 이런 강한 불만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하종대 부국장. 예. 이 인민일보가 중국에선 가장 큰 신문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전체 종합 일간지로는 발행 부수가 310만 부 정도 되거든요. 310만 예, 부.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가는 신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350만 부 정도 나가는 게 참고 소식이라고 해서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그런 신문이 있는데 일간지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나라 즉 외국 소식만 그냥 모아가지고 그냥 전해주는 거니까 종합 일간지로서는 가장 많이 나가는 신문이고 또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니까 중국 정부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신문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아까 지금
잠시 인민일보 첫 번째 면 잠시 나왔잖아요. 그거 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보여주시면 지금 거기에는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만 나와 있는데 그 아래 부분이 좀 빠졌는데 왼쪽 아래 보면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인터뷰도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쪽에. 일면에 4사람을 했는데 그 중에 2사람이 한국인이었다. 그만큼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중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전 차장, 어제 우리가 영상 보면서 계속 의아해했던 부분이 대통령이 이제 악수하는 부분을 사전에 고지를 못 받았던 걸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네. 그죠? 이게 왜 그랬던 건지 비밀이 풀렸다고요. 네. 그건 조금 전에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금 예. 조금 전에 이제 일본에서 나온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중이 이제 협공을 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일본이 이제 반응을 하나 내놨는데 예. 역사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역사를 속이는 것과 다름없다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조치를 취하도록 일본에 거듭 요구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고 산케이 신문, 그 보수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역사 문제에서 한중 공동 투쟁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역시나 뭐 비판이 예. 일색인데요. 뭐 드러나 마나 한 얘기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네. 예. 그럼 이제 제가 질문한 거 네, 답을 좀 주셔야 될 텐데 영상은 그 사이에 이미 나갔는데 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아마 어제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보셨고 아니면 사전에 왜 이게 조율이 안 됐을까 하고 생각하신 분들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몇 미터를 걸어서 나와서 시주석과 인사를 하고 또 뻥리위원 유서와 인사를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여기 예. 쓰세요. 예, 여기 쓰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 말은 왜 날 쓰라고 하지? 왜 뒤로 가잖아요, 지금. 예. 옆에 서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뒤로 갔다가 절로 가라는 게 아니냐. 다시 옆으로 와서 이제야 사진을 찍는데 예. 저게 중국 정부에서 사전 고지를 안 해줬다. 아,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근데 푸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최룡해도 그렇고 보면 다 옆에 바로 섰잖아요. 네, 그런 이제 여러 행사에 많이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런 의전을 대충 알고 예. 딱 눈치를 채서 하는 건데 눈치껏. 우리 대통령 말고도 다른 나라의 정상들도 저렇게 좀 혼선이 빚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가 다른 아무래도 정상의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군요. 우리는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만 쳐다보게 되니까 우리 예. 것만 눈에 보였던 건데 저 중국 정부가 좀 저런 거는 의전에서 조금 실수한 게 아닌가라는 또 막루에 올라가서 어떤 순서나 자리 배치나 이런 것도 사전 고지가 안 돼서 많은 정상들이나 해외 귀빈들이 조금 혼란을 갖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종대 부국장, 어제 좀 희한했던 장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네. 시진핑 주석이 왼손으로 격려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예, 이런 게 중국에서는 뭐 있는 예법인지 바로 저 장면이죠. 예. 경례를 하는데 과연 경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살짝 손을 올린 건지 좀 약간 불분명하게 올렸는데 예. 사실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에서 인민해방군의 중앙군사위원회 비서장이었던 껑비아오의 그 비서를 무려 3년이나 했습니다. 그것도 젊었었던 시절에. 예. 그러니까 저 오른손으로 아마 그 인사 거수경례를 한다는 것 자체를 제가 보기에는 몰랐을 리는 만무하고요. 다만 그 순간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는데 왼손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서 인민일보는 예. 이게 왼손으로 거수경례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손을 흔들기 위해서 이렇게 손이 올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손의 각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거수경례에 더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경례를 하려고 왼팔을 든 게 아니라 좀 팔을 들다 보니까 손을 흔들려고 했는데 왠지 경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죠. 예, 제가 시진핑 주석을 만약에 변호하기 위해서 좀 얘기를 해드린다면요. 예. 저 자리가 원래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제 향하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예. 쭉 왼쪽에 이제 장병들이 서 있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손을 들면은 이게 잘 보이거든요. 오른손을 들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왼손을 좀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예법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군요. 3개월씩 모든 병사들이 저렇게 훈련을 했는데 주석이 갑자기 왼손을 들어서 상당히 오히려 병사들이 당황했을 것 같은데 다만 시진핑 주석은 단 하루도 저걸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이해는 그랬을 해줘야 수도 될 것 있죠. 같습니다. 예. 왼쪽에서 고생하는 또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다가 아마 예. 손이 그쪽으로 가지 않았나. 예, 이것 이렇게 때문에 추정을 해보는 게 중국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그 누리꾼들이 엄청나게 얘기가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혈압을 추측이 많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재밌는 장면들, 어제 있었던 얘기들, 그 비밀이 풀린 얘기들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